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서연의 시간은 여전히 1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24살,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항공 엔지니어. 세상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에게 그녀는 그저 아버지를 잃어버린 14살의 어린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전투기 모형 하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의 14번째 생일 선물로 직접 밤을 새워가며 만들어주셨던 F-15K 전투기 모형. 아버지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전투기의 차가운 금속 동체를 아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은 안개처럼 아득한 10년 전 그 끔찍했던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14살의 소녀 서현은 아버지가 무사히 야간 비행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민호 대령은 대한민국 공군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하늘의 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파일럿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군복을 입은 낯선 아저씨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호 대령님께서 야반 훈련 도중 기체 이상으로 추락하여 장렬히 순직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군에서 공식적인 사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 과실이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기동을 시도하다가 조종사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현과 그녀의 어머니는 그 발표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무모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얼음처럼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최고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군복을 입은 낯선 아저씨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호 대령님께서 야간 훈련 도중 기체 이상으로 추락하여 장렬히 순직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군에서 공식적인 사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 과실이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기동을 시도하다가 조종사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현과 그녀의 어머니는 그 발표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무모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얼음처럼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최고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는 매일 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실수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잖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버지의 동료 조종사였던 아저씨들도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군의 공식적인 발표 앞에서 그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명예는 그렇게 조종사 과실이라는 차가운 네 글자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영웅적인 죽음이 아닌 부끄럽고 또한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 억울함, 그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는 지난 10년간 서현과 어머니의 영혼을 갉아먹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다시 현재, 서현은 낡은 전투기 모형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녀는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아버지의 억울함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항공공학을 전공하게 된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그 진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밝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저 차가운 조종석 안에서 아버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그리고 누가 감히 자신의 위대한 아버지의 명예에 더러운 흙탕물을 끼얹었는지를.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찾아 나설 시간이 되었다고. 그녀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 이론만 파고드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직접 그 전쟁터 안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친 한 명의 전사였습니다. 그녀의 길고 또한 외로웠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낡은 앨범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웃음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남편이 떠나간 바로 그날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나지막한 부름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딸? 서현은 어머니의 맞은편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군대에 가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아주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군대? 네가 왜? 어머니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만큼은 자신과 남편이 걸었던 그 험난하고 또한 비정한 군인의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도 네 아버지처럼 조종사가 되겠다는 게냐?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나는 내 딸까지 저 차가운 하늘에 빼앗길 수는 없어. 어머님은 딸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서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조종사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정비사가 되려고 합니다. 정비사? 어머니는 딸의 알 수 없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현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숨 쉬었던 바로 그곳, 아버지께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 전투기들의 심장이 뛰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 진지하고 또한 비장했습니다. 저는 알아내야만 합니다. 10년 전 그날 밤 아버지의 전투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앗아간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제 손으로 직접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딸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딸은 단순히 군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스스로 가장 위험한 전쟁터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현아, 안 된다, 제발. 그녀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다 잊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왜 굳이 네 아비의 그 끔찍한 굴레를 네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냐. 어머니, 서현이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딸로서 제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저의 숙명입니다. 그녀의 그 꺾이지 않는 의지 앞에서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또한 단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네, 절대로요. 알겠다. 어머니는 마침내 딸의 그 위험한 결정을 허락했습니다. 가거라. 가서 네 아비의 그 억울한 이름을 네 손으로 직접 되찾아오너라. 이 어미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겠다. 두 모녀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안고 새로운 싸움을 함께 시작하기로 맹세하는 뜨거운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현은 공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향한 길고 또한 외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혹독했던 부사관 후보생 훈련 기간이 끝나고 이서연 하사는 마침내 자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곳 대구 공군기지 제11 전투비행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 공군의 심장이자 최강의 전투기 F-15K 슬램 이글이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비행에 나섰던 바로 그 과거의 비극이 서려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차갑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활주로를 찢는 전투기의 굉음, 공기 중에 짙게 배어있는 항공유 냄새,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슬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싸우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충성, 금일부로 본 비행단 정비대대 소속을 명받은 신임 하사 이서연입니다. 그녀는 정비대대 사무실에 들어서며 낭낭한 목소리로 신고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오랜만에 들어온 젊은 여군 하사를 향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연. 그 이름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 부대의 나이든 장교와 부사관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가장 안쪽에서 육중한 몸집의 대령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잘 다려진 공군 정복과 번쩍이는 계급장, 그리고 기름진 머리카락과 날카롭지만 어딘가 교활해 보이는 눈빛, 그가 바로 이 비행단의 최고 지휘관이자 서연이 평생을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남자, 오태석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사고 당시 비행단의 부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갔던 그 최종 사고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오태석 대령은 신임 하사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름이 이서연이라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혹시 10년 전 이 부대에서 순직한 이민호 대령과 무슨 관계라도 되나? 그의 그 노골적인 질문에 사무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이십니다. 그 순간 오태석의 눈빛이 아주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계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조롱의 빛이 뒤섞여 어른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대체 뭘 어쩌겠다고. 그의 그 오만한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랬었군.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비행단의 단장 오태석 대령이다. 우리 부대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두지.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부대는 영웅의 딸이라는 감상적인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그런 한가한 곳이 아니다. 모든 것은 오직 실력과 능력으로만 평가받게 될 것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좋다. 자네는 오늘부터 정비대대 2반에 배치된다. 자네의 임무는 전투기의 엔진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활주로 주변의 배수로나 청소하는 일이다. 군 생활은 그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배우는 것이니 그것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이자 길들이기였습니다. 항공공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인재에게 활주로 청소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다른 간부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서현의 얼굴에는 어떤 굴욕감이나 분노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그 고요하고 또한 단단한 눈빛, 오태석은 그 눈빛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현은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그 조용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태석은 생각했습니다. 저 계집애의 눈빛, 어딘가 죽은 이민호 그놈과 닮아 있어. 그의 마음속에 10년간 잊고 지냈던 불안감이라는 낡은 유령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서연 하사의 비행단 생활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오태석 대령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그녀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또한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아주 교묘하고 또한 비열했습니다. 그는 서현에게 결코 F-15K 전투기의 핵심 부품을 만질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항공공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최고의 엘리트 인재에게 그가 맡긴 임무는 언제나 정비고 바닥을 청소하거나 낡은 공구들을 닦고 기름칠하는 그런 잡모뿐이었습니다. 이 하사, 어느 날 정비반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단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항이라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오늘부터 자네는 활주로 주변 제초 작업을 담당하도록.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전투기의 심장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차가운 렌치가 아닌 낡은 예초기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땡볕 아래에서 며칠이고 묵묵히 잡초를 베어냈습니다. 그녀의 하얀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손바닥은 온통 물집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오태석 대령의 억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여성 정비 인력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간 정비회의 시간, 그가 마치 중요한 안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섬세함이 필요한 몇몇 간단한 작업에는 여성의 능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전투기의 복잡한 전자장비나 엔진 시스템처럼 고도의 전문성과 체력을 요구하는 분야는 솔직히 여성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 아닌가. 그의 그 노골적인 성차별적인 발언에 회의실에 있던 다른 남성 간부들은 감히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비행단에서는 여성 정비 인력은 위험성이 낮은 보조적인 업무에만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자 하는데 이해 있는 사람 있나? 그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는 서현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공개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서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그 오만한 편견에 맞서 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지금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그의 덫에 걸려드는 꼴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전략은 가장 비열하고 또한 가장 효과적인 소문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시켜 부대 내에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 하사, 사실은 실력은 형편없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 팔아서 꿀 빠는 보직이나 차지하려고 온 거래. 밤마다 단장실에 불려간다더라. 무슨 짓을 하는지는 뻔하지. 저러다 전투기 한 대 말아먹는 거 아니야? 여자한테 저런 중요한 일을 맡기다니. 소문은 독버섯처럼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안쓰럽게 여기던 동료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대 안에서 다시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함께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투명 유리 감옥 안에 갇혀버린 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홀로 텅 빈 정비고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전투기의 차가운 동체를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나지막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딸이 지금 당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어둠 속에서 몰래 전투기의 설계도면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녀는 낮 동안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모든 서름을 밤이 되면 전투기의 복잡한 회로와 엔진의 구조를 파고드는 지독한 공부로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그 지식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하나 습득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F-15K라는 거대한 강철매의 모든 혈관과 신경이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지식과 능력을 증명해 보일 단 한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그리고 그녀의 그 처절한 노력이 마침내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게 될 바로 그 운명을 말입니다. 이서연이 차갑고 또한 외로운 자신만의 싸움을 벌여나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정비고에 홀로 남아 낡은 기술 교범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직 퇴근 안 했나? 등 뒤에서 무뚝뚝하고 또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정년을 불과 몇 달 앞둔 정비대대의 최고참 박영철 원사가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원사는 부대 내에서도 가장 과묵하고 또한 가장 무서운 호랑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F-15K의 엔진만을 만져온 살아있는 전설이었지만 그 누구와도 쉽게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오태석 대령의 그 오만한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전역을 앞둔 늙은 군인으로서 그저 침묵으로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원사님, 어인일이십니까? 소연이 긴장하여 물었습니다. 박 원사는 대답 대신 그녀가 보고 있던 낡은 기술교범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런 낡은 책으로는 이놈의 심장을 이해할 수 없어. 그가 말하는 이놈은 바로 F-15K 전투기였습니다. 예? 따라와. 박 원사는 짧게 말하고 정비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가 멈춰선 곳은 거대한 F-15K의 엔진이 분해되어 전시되어 있는 교육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네 아비가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놈이다. 박 원사가 차가운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를 거친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아십니까?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다마다. 박 원사의 무뚝뚝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리움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아비와 나는 이놈이 처음 우리 부대에 들어왔을 때부터 함께 피와 땀을 섞은 둘도 없는 전우였다. 그는 하늘에서 이놈을 길들였고 나는 땅에서 이놈의 심장을 고쳤지. 그는 소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무서웠던 눈빛이 아주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자네 눈빛이 자네 아비를 똑 닮았더군. 그 고집스럽고 또한 올곧은 눈빛 말이야. 그는 낡은 자신의 공구함에서 기름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 가져가. 이것은 내 아비가 남긴 물건이다. 그가 살아생전에 이놈의 모든 것을 기록해둔 비밀 일지나 다름없지. 아마 자네가 찾고 있는 진실의 실마리다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군.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수첩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나는 이제 곧 떠날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내 친구의 명예가 더럽혀진 채로 이곳을 떠나고 싶지는 않아. 박 원사는 거기까지 말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앞으로 모르는 것이 있거든 언제든 나를 찾아오도록. 오태석, 그놈 눈을 피해서 말이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자신의 좁은 독신자 숙소에서 밤을 새워 아버지의 그 낡은 수첩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수첩 안에는 그녀가 대학에서 배웠던 그 어떤 이론보다 더 생생하고 또한 깊이 있는 F50K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부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 간헐적 오작동, 특정 고도, 특정 속도에서 조종 간의 미세한 떨림 현상 발생, 보고했으나 상부에서 묵살됨, 오태석 소령, 당시 계급의 강력한 주장, 단순한 기계적 결함일 뿐 비행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언젠가 반드시 큰 사고를 부를 것이다. 아버지의 그 예언과 같았던 마지막 기록, 소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에 아버지의 옛 동료들이 하나둘씩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대 밖에서 한 통의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버지의 육사 동기이자 지금은 퇴역하여 항공사 기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성환 아저씨였습니다. 서연이냐? 나 김성환 아저씨다. 아저씨, 어떻게? 내 아비에게서 연락 받았다. 네가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 아저씨가 힘이 되어주마. 그날 이후 아버지의 옛 친구들은 그녀의 보이지 않는 정보원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10년 전 사고 당시의 자료들과 F-15K의 숨겨진 결함에 대한 정보들을 비밀리에 수집하여 그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아버지의 이름 아래 모인 굳건한 전우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거대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마지막 조각은 10년 전 그날의 어둠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수첩과 아버지 옛 동료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 이 두 가지는 칠흑 같던 이서연의 싸움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오태석 대령의 감시와 억압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목표와 확신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낮 동안 여전히 활주로 청소와 제초 작업 같은 허드렛 일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떤 때보다 빠르고 또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수첩에 적혀 있던 F-15K의 모든 기술적인 데이터를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철 원사가 몰래 건네주는 최신 정비기술 자료들을 밤을 새어가며 독파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거대한 F-15K 백과사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수첩에서 발견했던 그 결정적인 단서,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간헐적 오작동이라는 그 미스터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대 내 기술자료 도서관에 관리병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 야간에 몰래 도서관에 잠입했습니다. 그녀가 찾고자 했던 것은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그 이전의 모든 F-15K 정비 기록과 사고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수만 장에 달하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그녀는 며칠 밤낮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습니다. 아주 작고 또한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진실의 파편들을. 아버지의 사고가 있기 6개월 전 한 젊은 조종사가 비행 훈련 도중 조종관이 말을 듣지 않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는 보고서. 3개월 전 또 다른 조종사가 착륙 과정에서 기체의 비정상적인 떨림 현상을 보고했던 기록. 그리고 사고 불과 한 달 전 박영철 원사가 직접 작성했던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잠재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긴급 기술 검토 요청서. 하지만 그 모든 중요한 보고서들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언제나 똑같은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 기계적 결함, 비행 안전에는 영향 없음,
조종사의 심리적 요인으로 추정됨. 그리고 그 모든 보고서의 최종 결재란에는 어김없이 단 한 사람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부단장 오태석.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은폐였습니다. 오태석은 F-15K의 치명적인 시스템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모든 진실을 조직적으로 덮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덮어왔던 문제가 폭발했을 때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이민호 대령에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를 실수한 조종사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어째서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체 왜 오태석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진실을 숨겨야만 했을까? 단순히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아니면 그 뒤에 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아버지의 개인적인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공군 전체가 숨기고 있는 거대한 진실과 맞서 싸워야 하는 더 크고 또한 더 위험한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음모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운 추적은 이제 막 그 거대한 빙산의 몸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영철 원사의 정년 퇴임식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부대는 30년간 헌신한 늙은 군인을 위해 조촐한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원사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시원함 대신 무언가 무거운 결심을 앞둔 자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퇴임식의 모든 행사가 끝나고 박 원사는 이서현을 아무도 없는 자신의 낡은 사무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하사.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또한 진지했습니다.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넘겨주어야 할 물건이 있네. 원서님, 나를 따라오게. 그는 서현을 데리고 부대의 가장 후미지고 또한 가장 어두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지난 수십 년간 순직한 조종사들의 유품을 임시로 보관하는 낡은 창고였습니다. 창고 안은 잊혀진 시간의 먼지와 슬픔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박 원사는 창고의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철제 캐비닛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캐비닛의 녹슨 자굴쇠를 열었습니다. 끼익.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캐비닛 문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빛바른 글씨로 고 이민호 대령 유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현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부대는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했네. 박 원사는 아주 힘겹게 10년간 자신의 영혼을 짓눌러왔던 그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태석, 그놈은 나에게 명령했지. 그 블랙박스를 처리하라고. 사고의 원인을 영원히 묻어버리라고 말이네. 나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네.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있는 그 물건을 내 손으로 없앨 수는 없었어.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했네. 나는 고장난 다른 블랙박스를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상부에 보고했지. 그리고 그는 낡은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천에 소중하게 쌓여있는 작은 금속 상자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진짜 블랙박스는 지난 10년간 이곳에 내가 숨겨두고 있었네. 그 순간 서현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지난 10년간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모든 진실의 심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원사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미안하네. 더 일찍 자네에게 이것을 건네주지 못해서.
나는 너무나도 비겁했지. 내 남은 군 생활과 가족들이 눈에 밟혀 지난 10년간 침묵하고 말았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원사님. 서연이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원사님은 비겁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사님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제 아버지의 마지막 명예를 목숨 걸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묵직한 블랙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원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원사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그리고 원사님의 그 잃어버린 10년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그녀의 그 비장한 맹세를 뒤로 하고 박영철 원사는 다음 날 조용히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자신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그 어떤 거짓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진실이라는 무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서현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 모든 불을 끈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노트북 한 대와 박영철 원사가 건네준 그 차가운 블랙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담긴 조종실 음성 녹음 파일을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군의 공식적인 장비를 이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절친했던 천재 해커 친구에게 비밀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마침내 친구는 10년간 잠들어 있던 그날의 목소리를 복원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겠니? 파일을 보내오며 친구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안에는 네가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스피커에서 10년 전 그날 밤의 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했습니다. 엔진 출력 정상, 모든 계기 양호. 스피커 너머로 젊은 부조종사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무나도 그립고 또한 익숙한 아버지 이민호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다. 예정대로 야간 저공 침투 훈련을 개시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서연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그 안에는 하늘을 지배하는 파일럿의 절대적인 자신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조종실 안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삐삐빅! 대령님, 조종관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체가 오른쪽으로 계속 쏠립니다. 부조종살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침착해, 당황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칠어진 숨소리 속에서 서연은 그가 지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투를 벌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제탑, 여기는 블레디글 하나. 현재 조종 불능 상태, 기체 제어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 발생, 즉시 귀환하겠다. 아버지가 관제탑을 향해 비상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스피커 너머로 또 다른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10년 전 젊은 시절의 오태석 소령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관제탑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블랙이글 하나, 침착하게 다시 보고하라. 정말 기체 결함인가? 오태섭의 목소리에는 기체의 안위를 걱정하는 다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플러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체가 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이 대령, 잘 들어라. 오태석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네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 기체 결함으로 보고된다면 우리 비행관 전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 F-15K 도입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오소령?
그러니 보고를 수정하도록 악천후로 인한 조종사 과실로 알겠나? 이것은 명령이다, 이 대령. 그렇게만 보고하면 모든 책임은 군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다. 자네의 가족들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하지.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지금 추락 직전의 조종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료의 목숨보다 조직의 안위를 그리고 자신의 출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친 새끼. 아버지의 입에서 나지막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군인이다. 내 명예를 팔아 목숨을 구걸하지는 않겠다. 나는 이 기체를 반드시 살려서 돌아간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힐 것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그 후로 녹음 파일에는 오직 거친 숨소리와 기계음 그리고 끝없이 울리는 경고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듣지 않는 조종관을 붙잡고 괴물과도 같은 기체와 사풀을 벌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엄마를 부탁한다. 쾅!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사로서의 명예를 지켰고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태석, 그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비겁한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훔쳤고 지난 10년간 그 거짓된 명예 위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차가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태석, 내가 당신을 반드시 내 손으로 저 하늘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 녹음 파일을 들고 공군본부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태석이라는 그 위선자의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태석은 이제 평범한 소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비행단 전체를 지휘하는 막강한 권력자 대령이었습니다. 만약 어설프게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 그녀의 사무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 하사, 나 단장이다.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오도록. 오태석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갑고 또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가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건가?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 주머니 안에 작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발걸음으로 단장실로 향했습니다. 단장실의 문을 열자 오태석은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칼날 위를 걷는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단장님? 그래. 오태석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인자한 지휘관의 미소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굶주린 늑대의 잔인하고 또한 교활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표지에는 고 이민호 대령 사고조사 최종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하사, 자네 요즘 자네 아비의 죽음에 대해 꽤나 열심히 파고들고 있다면서.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철 원사, 그 늙은이가 자네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린 모양이군.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헛수고 하지 마라. 오태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의 진실은 이미 이 보고서 안에 완벽하게 묻혔다. 자네 같은 애송이 계집애 하나가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얕은 무덤이 아니란 말이다. 그는 서류 파일을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네가 블랙박스 같은 헛된 망상을 품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는 게 좋을 거야. 그의 그 한마디에 소연은 자신의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박원사, 그 늙은 여우놈이 10년 동안이나 그것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오태석의 입가에 뱀과도 같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자네가 이 부대에 제 발로 기어들어온 그 첫날부터 나는 자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 위에 걸려든 한 마리의 나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오태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거래를 제안하러 온 것이다. 자네가 가진 그 블랙박스를 나에게 넘겨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고 조용히 이 부대를 떠나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자네의 남은 군 생활과 미래를 보장해주지. 하지만 만약 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만약 네가 내 제안을 거절하고 그 하찮은 진실 따위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으려 한다면 그는 서현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는 단순히 너 한 사람의 군 생활만 끝장내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너는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 공군의 명예 전체를 진흙탕 속에 처박게 되는 것이야. 수십 년간 수많은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이 철옹성 같은 자부심을 네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게 될 거란 말이다. 그것은 무서운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서현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 선택은 네 몫이다. 오태석은 그렇게 그녀를 진퇴양난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명예를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 전체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그녀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잔인한 딜레마에 빠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가장 혹독하고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서연은 며칠 밤낮을 깊은 고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명예를 되찾으라는 딸로서의 절규, 그리고 조직의 안위를 지키라는 군인으로서의 숙명. 그녀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비행단 순직 조종사 합동 추모식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비행단 연병장에는 부대의 모든 장병들과 순직 조종사들의 유가족들이 모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역시 검은 정복 차림으로 유가족석 가장 뒷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어머니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추모 행사의 마지막 순서, 비행단장인 오태석 대령이 추모사를 낭독하기 위해 연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비통하고 또한 엄숙한 표정으로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위대한 영웅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저는 1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곁을 떠나갔던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고 이민호 대령을 기억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던 참된 군인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마지막은 불행한 사고로 기록되었지만 그가 뻔뻔하게 자신의 친구이자 서연의 아버지 이름을 입에 올리는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그 돌발적인 행동에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현은 그 어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단상을 향해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갈랐습니다. 이 하사, 지금 뭐 하는 겐가? 당장 자리로 돌아가지 못해! 오태석이 당황하여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연단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있는 오태석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소음도 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오태석 대령님. 대령님께서는 방금 아주 감동적인 추모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현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마 제 아버지 이민호 대령의 그 마지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진실된 부분을 깜빡 잊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제가 지금부터 대령님을 대신하여 제 아버지의 그 진짜 마지막 목소리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10년 전 그날 밤에 그 끔찍했던 진실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군인이다. 내 명예를 팔아 목숨을 구걸하지는 않겠다. 나는 이 기체를 반드시 살려서 돌아간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힐 것이다. 아버지의 그 처절했던 마지막 외침. 서현아, 엄마를 부탁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끔찍한 폭발음. 연병장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태석 대령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모든 장성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선자의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싸움의 첫 번째 막이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서연이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공개한 그 순간, 비행단 연병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울음소리와 분노에 찬 고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헌병들이 사색이 된 오태석 대령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녹음 파일이라고. 오태석은 마지막 발악처럼 외쳤지만 그의 그 비겁한 변명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날카로운 비상벨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비행단 지휘통제실로부터 울리는 최고 등급의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단상 위에 있던 공군참모총장이 작전참모를 다그쳤습니다. 잠시 후 작전참모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총장에게 달려왔습니다. 총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야간 비행 훈련 중이던 우리 F-15K 한 대가.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로 조종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10년 전 이민호 대령의 사고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한마디에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참모총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재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캐노피가 열리지 않아 탈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체는 지금 통제불능 상태로 활주로를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비극의 재현이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와 충격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단 한 사람, 이서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슬픔과 분노의 불꽃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엔지니어로서의 차갑고 또한 날카로운 이성의 빛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헌병들을 밀치고 지휘 통제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하사, 어딜? 누군가 그녀를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휘 통제실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명의 관제사들과 장교들이 스크린을 보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올려라, 당장! 안 됩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현은 그 모든 혼란을 뚫고 관제탑 중앙의 마이크 앞으로 향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너는 관제탑장이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비켜주십시오. 그녀의 그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에 관제탑장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비켜났습니다. 서현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10년간 그녀가 밤을 새워 연구하고 분석했던 아버지의 그 마지막 비행 데이터와 F-15K의 모든 회로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오류의 원인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그녀는 조종석의 젊은 파일럿을 향해 차분하고 또한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는 지상통제소, 들리는가 파일럿?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살리러 온 사람이다. 그녀의 그 한마디에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던 젊은 조종사의 흔들리던 눈빛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라. 저항하지도 질문하지도 마라. 내가 지금부터 당신의 손과 눈이 되어줄 테니. 그것은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바로 그 희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살리러 온 사람이다. 이서연의 그 차분하고 또한 흔들림 없는 목소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마지막 조종관을 힘겹게 붙잡고 있던 젊은 박진우 중위의 귓가에 기적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만 집중하도록 할 수 있겠나? 예, 알겠습니다. 박중희는 자신도 모르게 복창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은 컴퓨터처럼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교신 내용과 비행 데이터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강제 재부팅, 실패. 보조 유압 시스템 전환, 실패. 아버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교범에 있는 모든 비상 절차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찾아냈던 교범에는 없는 단 하나의 마지막 방법을. 박중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서연의 목소리가 통제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종석 우측 하단에 비상 전력 차단 스위치가 보일 것이다. 찾았나? 예, 찾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내려라. 예,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전자장비가 꺼지게 됩니다. 기체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내 말을 들어. 서연이 외쳤습니다. 그것이 이 저주받은 오류를 리셋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5초, 정확히 5초 후에 다시 스위치를 올려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녀의 그 압도적인 확신에 박중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전력 차단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순간 조종석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F-15K는 거대한 쇠관이 되어 활주로를 향해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이다. 올려. 박중희가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조종석의 모든 계기판이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의 손에 들린 조종관이 다시 묵직한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됩니다. 조종이 됩니다. 대령님, 아니, 하사님. 박중희의 환희에 찬 외침이 스피커를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통제실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현은 자신의 손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착륙의 순간까지 침착하게 박중희를 이끌었습니다. 잘 들어라, 박중희. 10년 전 내 아버지는 이 방법을 너무 늦게 찾아냈다. 하지만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이 기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 그리고 지금 내가 그분의 마지막 유산을 자네에게 물려주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10년간 오직 그녀만이 연구하고 완성해낸 F-15K의 비공식 비상 착륙 절차를 하나하나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F-15K 전투기가 불꽃을 튀기며 활주로에 거칠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활주로 끝에 멈춰 섰습니다. 조종사도 그리고 수천억 원의 전투기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서현의 그 영웅적인 행동은 그 어떤 녹음 파일이나 증거 서류보다 더 확실하고 또한 명백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죽음이 결코 조종사 과실이 아니었음을 그녀는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활주로에 기적처럼 멈춰선 F-15K 전투기, 그리고 지휘통제실에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한 명의 이름 없는 여군 하사. 그날 비행단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은 그 자리에 있던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이서연의 그 영웅적인 행동은 더 이상 그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살아있는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10년 전 이민호 대령의 죽음이 결코 그의 실수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F-15K 기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했음을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건 사투를 통해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지휘통제실에 굳게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오태석 대령이 넋이 나간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던 대령 계급장은 더 이상 명예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10년간의 거짓과 위선을 증명하는 부끄러운 낙인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연병장 중앙에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비행단의 모든 장병들과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민호 대령의 유가족,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공군참모총장이 그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오태석 대령. 총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자네는 자신의 가장 친한 동료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의 명예를 짓밟았으며 지난 10년간 그 거짓된 명예 위에서 살아왔다.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오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병장 한쪽에 어머니와 함께 서 있는 이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그 깊고 고요한 눈빛, 그 눈빛 앞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터져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이민호 대령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체를 살리려 했고 부하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저의 비겁함과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체의 절함을 알면서도 묵살했던 죄, 친구의 죽음 앞에서 진실을 외면했던 죄, 그리고 그의 명예에 거짓의 누명을 씌웠던 그 모든 추악한 죄들을, 그의 그 늦은 참회는 연병장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부서져 내린 뒤였습니다. 오태석의 모든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 대한민국 공군은 과거의 부끄러운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며칠 후 공군 본부 대연병장에서는 역사상 전례 없던 특별한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바로 10년 전 억울하게 순직한 고 이민호 대령의 공식적인 명예회복 및 훈장 추서식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을 비롯한 군의 최고 수뇌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석에는 이서현과 그녀의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유가족과 전 국민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오셨을 고 이민호 대령의 유가족분들께 대한민국 공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였습니다. 고 이민호 대령은 조종사 과실이라는 부끄러운 누명 아래 지난 10년간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조직의 안위를 위한다는 비겁한 명분 아래 한 위대한 영웅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고 그의 숭고한 희생과 군인 정신을 다시 기리고자 합니다. 참모총장은 떨리는 손으로 빛나는 태극 무궁 훈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군인에게 수여될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공군은 고 이민호 대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태극 무궁 훈장을 추서합니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직접 서연의 어머니에게 훈장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뒤늦은 명예를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고인을 향해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날 비행단 명예의 전당에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킨 영원한 수호신, 영웅 이민호. 아버지의 이름은 마침내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 영원히 빛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눈물 젖은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끝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대구 공군기지 제11 전투비행단의 정비대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하사가 아닌 중사 계급장을 어깨에 단 이서현 기술분석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의 공을 인정받아 파격적인 택별 진급과 함께 비행단 내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 중 하나인 기술분석팀장으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활주로에 잡초를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F-15K의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치명적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결함을 국내외 최고의 기술자들과 협력하여 마침내 완벽하게 개선해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공군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될 일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수많은 동료 조종사들의 목숨을 구해낸 또 다른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오후,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주기장에 나란히 도열해 있는 은빛 F-15K 전투기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거대한 강철매의 모습은 더없이 아름답고 또한 늠름했습니다. 과거 그녀에게 아버지를 앗아간 슬픔의 상징이었던 저 전투기들이 이제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내야 할 소중한 동료이자 자부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계승한다는 것이 반드시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아버처럼 저 푸른 창공을 직접 날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저 하늘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녀는 가장 낮은 땅 위에서 가장 높은 하늘을 날아오를 모든 조종사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었던 평온하고 또한 행복한 미소가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하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그녀의 인생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비행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